자, 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주제요. 첫 번째 경기 변동,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 그 다음에 주거 분리 주택 순환 현상. 자, 요 세 가지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요거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경기 변동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주기적인 상승과 반복을 하더라 순환적 경기 변동. 그다음에 계절에 의해서 바뀐다 계절적 변동. 장기적으로 일어난다 장기적 변동.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기 변동이라고 하면 순환적 경기 변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 순환한다. 이런 걸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거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정책은 항상 예기치 못한 사태로 학자들이 분류해요. 즉,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들어지는 경기 변동, 즉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그리고 책에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세 가지로 용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기 변동은 경기 순환을 의미하죠. 자, 경기 순환은 일단 크게 확장기하고 이게 이상하죠? 순차적으로 순환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회복기부터 하는 게 관행이에요. 회복, 상향, 여기까지가 확장기, 그리고 수축기는 후퇴, 하향.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순환한다 그러면 항상 회복, 그 다음에는 상향,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하향, 요렇게 순서가 돼야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항상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며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성격을 갖더라.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 이걸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크다라고 해야죠. 진폭이 크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장기와 수축기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확장기의 기간이 깁니다. 그 이유는 항상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장기의 기간은 길고 수축기의 기간은 짧아요. 그래야만 둘이 평균을 내면 추세가 쭉 상승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경기 순환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 9월이 경기의 정점이었다고 뭔가 발표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 정부의 발표를 보면 확장기가 실질적으로도 더 길어요. 그리고 수축기가 짧고. 자, 7번. 회복이 기냐 작냐는 확장기냐 수축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기는 확장기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길고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후퇴는 수축기잖아요. 수축기. 그러니까 수축기니까 짧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매수자 시장이냐 매도자 시장이냐, 그 다음에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항상 암기 코드가, 자, 우리가 수축기예요. 수축기. 그럼 뭐가 있어요? 후퇴 시장,
또는 하향시장. 이 수축기죠. 수축기면 시옷이니까 매수자 중시시장이고 매수자 중시시장이고 그리고 상한선이라고 암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첫 번째 상한선이란 게 도대체 뭘 상한선이라고 해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수축기는 가격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식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항상 누가 거래를 주저합니까? 그러면 매수자, 물건을 살 사람이 자꾸 거래를 주저해요.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 살려고. 따라서 항상 부동산 활동가들은 매수자를 관리를 잘 해야만 부동산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게 매수자 중시예요. 매수자 중시. 이게 매수자가 중시되는 이유는 수축기에는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하더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얼마로 거래되었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데 자, 직전의 거래 가격은 이게 흐름상 여기에 있겠죠. 직전의 거래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수축기에는 새로운 거래는 항상 1억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확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기. 확장기는 가격이 쭉 올라가는 기간이니까 이번에는 누가 거래를 주저하더라.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해요. 그래서 매도자 중시 시장이라 하고 또 항상 과거의 가격은 요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으로 항상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암기 코드로 맞춰보자고요. 상향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장기냐 수축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확장기예요. 확장기. 그러니까 시옷이 나오면 안 돼. 하한선이라는 히읗이 나와야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유, 오늘 날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양해하셔. 이게 상향 시장은 확장기, 그러니까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린 지문. 그냥 후퇴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축기가 중요한 거야. 수축기. 수축기니까 매수자 중시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이 돼야죠. 요 놈이 틀린 거예요. 요 놈이. 자, 그 다음에 하향 시장은 수축기입니다. 수축기. 그래서 직전 국면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수축기니까 상한선으로 작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나머지 거. 아이고, 뭐가 더 넘겼네. 예.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대표적인 게 건축량, 거래량이에요. 건축량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건축량과 거래량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건축량은요, 건축 허가량 또는 건축 사용 건축 착공 신고량 이렇게 다양한 행정의 어떤 지표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분양, 미분양, 물량 이런 것으로 대부분 거래량을 확인하죠. 아무튼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요소 잘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지는 경기 순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순환되는 경기 말고 특이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정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안정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타지 않는 시장이죠. 즉 우리 서울로 치면 학군이 좋은 목동이나 대치동과 같은 이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 또는 역세권의 아주 소형 점포 이런 애들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을 특별히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서를 읽어보면 안정시장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일단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되는 중요한 시장은 맞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부분 시장의 경기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거 없단 게. 무조건 틀렸어.
부분 시장, 뭐 지역별 시장이죠. 또는 용도별 시장이고 지역에 따라 경기는 다른 거고 용도별로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과거에 이 용도별 시장을 많이 넣어놨어요. 주거용과 상업,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를 비교해요.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과 공업용 부동산과는 다른 방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그럼 대부분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제조하는 상공업이 호황입니다. 그러면 돈이란 건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상공업용으로 투입된다는 건 결국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적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이 호황이면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약 불황이고 주거용이 호황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상공업이 불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이 아니라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은 경제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죠.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경제학 시험에는. 그런데 포인트만 딱 찍어보면 이제 주저리 이런 거 없애버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누가 만드느냐부터 봐야 돼. 가격은 항상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한다는 건 소비자가 잘못을 했거나 공급자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격이 뭔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그런데 에치켈은 누가 비합리적이어서 폭등과 폭락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바로 공급자의 비합리성을 꼬집었죠. 공급자, 특히 농부죠.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부가 배추를 심으면 한참 뒤에 출하된다는 공급의 장기성을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미줄 모형의 가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일정 기간 후에 변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아니겠죠. 공급의 장기성을 지금 전제하고 있으니까 공급량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해야 되고 수요량은 장기성이 없는 거니까 즉각 변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나오는 거야.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한참 있다가 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미줄 모형의 유형을 찾으라는 건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기울기, 뭐 그래프 이런 걸로 따지지만 항상 자, 공급자, 에치켈에게는 공급자는 비합리적이니까 공급자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소비자라도 똑똑하게 행동한다면 폭등과 폭락은 해결이 되는 거고 소비자마저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폭등과 폭락이 보다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요의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의 탄력성은 똑똑도잖아요. 즉 소비자의 탄력성이 더 좋아요. 커야 돼요. 이 말은 소비자가 보다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큽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항상 균형으로 언젠가는 수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번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또 있대 이래. 이 말은 소비자 너마저 공급자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순환되는 거죠. 발산이 아니라 순환되는 거죠. 그럼 언제 발산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보다 적을 때죠. 소비자가 공급자보다도 더 안 똑똑하다면 그렇죠. 난장판이 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강의에. 자, 그 다음에 주거분리와 주택이어가 현상. 자,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고 주택이어가 현상은 주택을 순환시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의 여과라는 주택 순환 현상이 우리가 낯설어.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는 옷을 형과 동생이 물려받고 물려주는 그런 관계로 제가 사례를 들었죠. 자, 그럼 들어간다. 주거분리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X야.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갑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왜 들어가요?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으려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항상 하향 여가라는 것은 동생이 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소득계층으로 하면 저소득층이 그렇죠. 고소득층의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받는 거죠. 근데 주택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결국 고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물려받으려면 저소득층이 어디로? 그렇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향여가. 그리고 이런 하향여가가 지속이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자, 시험은 항상 자주 나오는 게 원인이에요, 원인. 자,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주거 분리는 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 때문이죠. 외부 효과. 그 다음에 하향 여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택의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 여가예요. 하향 여가. 자, 저소득층이 자신들이 보다 좋은 주택을 필요로 해요.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보다 나은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집을 신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저소득층은 신축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여가 현상을 기본서를 읽어보면 기본 가정이 주택 여가는 신축을 하지는 않는다. 이게 기본 가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신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바로 고소득층이 노후화되어서 이제 그죠, 비오는 주택, 그 주택을 물려받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향 여가라고 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가 일어나면 예외적인 상향 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상향 여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하고 보수 비용을 비교해서 누가 커요?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크죠. 그러면 보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인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 됐네. 자, 여기까지가 시장론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는 주제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차게 뵙겠습니다.